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제10장 경기 변동과 경기 안정화 정책 5절 경제 안정화 정책의 쟁점, 효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줄 교재 382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는 앞에서 학파별로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경제가 불황이라든가 호황이 되었을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 두 개를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그랬죠. 이게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거기 한번 잠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다 살짝 체크 좀 할게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케인즈 학파는 이렇게 있어요. 케인즈 학파는 자,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케인즈 학파는 유휴 생산 시설과 실업이 존재하는 경기 불황을 가정하고 우리 경기가 침체된 경기 불황 상태를 상정했습니다. 불황 상태에서 자, 그때 모든 가격이 비신축적이기 때문에 총 공급 곡선이 수평. 그쵸? 가격이 비신축적, 경직적이다라고 할게요. 경직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총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 그쵸? 수평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P라고 하면은 얘가 극단적으로는 AS 곡선이 이렇게 수평에 가까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이렇게 호황과 불황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소득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반면에 고전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고전학파는요. 자, 통화주의자들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가 항상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 그걸 자연생산량 수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직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고전학파 통화주의에 해당하는 고전학파, 뒤에 새고전학파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경기가 좀 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에 가까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S 곡선이 어떻게 된다? 수직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여기가 Y가 되고 P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S 곡선이 수직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확장적 총수요 총공급 정책을 실시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했을 때 자, 물가만 올라가고요. 국민소득은 아무런 변화가 거의 없는 거야.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그쵸?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가깝게 되고 고전학파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AS가 수직에 가까운데 케인작파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아닌 물가가 오히려 경직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조금 질문이 있습니다. 고전학파 얘기가 맞아요? 케인작파 얘기가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고전학파의 주장과 케인작파의 주장에 대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는 뭐에 의해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인식의 차이는 자, 임금 등 가격 변수의 신축성에 따른 시장 청산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나오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 변수죠. 이자율 마찬가지야. 임금, 가격 이렇게 이게 다 가격 변수예요. 가격이 얼마나 신축적인가 신축성의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 거야. 케인작파는 임금이나 아니면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비신축적이다. 고전학파는 신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가격 변수가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자, 시장이 균형으로 시장이 청산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시장 청산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 청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시장 청산의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자, 그럼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하면 AS 곡선의 기울기에 반영이 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인작파는 AS 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이다. 고전압파는 수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전개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3페이지가 보시면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고전압파 모형의 합리적 기대라는, 여러분, 이 정책 무력성 명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고전압파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세자에 합리적 기대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리적 기대와 그리고 미시적인 최적화가 여기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미시적인 최적화 이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최적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이걸 세고전압파가 되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이렇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통해서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단기에서조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서조차 우리 이전에 통화주의 학파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상정해가지고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세고전압파는 극단적인 고전압파랑 또 다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정부의 정책을 미리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단기에서도 물가만 상승할 뿐이지 아무런 실제 생산량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정책 무력성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경기 변동의 화폐 충격에서 보았듯이 총 공급 곡선에 대한 루카스의 착각 이론을 보면은 루카스의 착각 이론은 뭐라고요? 이거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통화 정책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상을 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통화주의는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예상을 했냐 아니면 예상을 하지 못했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자, 예상을 했으면 이때는 단기에도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어요. 단기에 정부 정책이 무력하다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정부 정책이 역시 마찬가지로 무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상을 하지 못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끌고 간다고?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어요. 유효하다. 근데 이게 금방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걸 장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무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반대로 이걸 정책 무력성 명제를 합니다. 반대로 케인작파 쪽에서 뭐냐면 맨큐, 블랭샤드, 로머, 피셔 같은 새 케인작파는 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니까 합리적 기대와 미시적인 최적화 네, 그거는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미시적인 뭐 효용 극대화, 이용 극대화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인즈 학파라는 특성을 반영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경직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사람들이 비록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경제 내의 가격들이 완전히 신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상된 정책이든 예상되지 못한 정책이든 실질적 효과를 갖게 된다. 그건 뭐냐면 정부 정책이 유효하다. 정책 무력성 명제가 아니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 제출에 이걸 정책 필요성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케인작파에게 정부 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정당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거 중요합니다. 케인작파의 특성에 해당하는 가격이 비신축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격이 비신축적이냐 할 때 몇 가지 모형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자, 경직적 가격 모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부 학자들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메뉴 코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판을 가는데 이렇게 코스트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메뉴 비용, 자림표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제 두 개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은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이고 다른 기업은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 비신축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기업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가 저 앞에 지난 시간에 루카스 공급 곡선 할 때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 AS 곡선이 수직이면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면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엇갈린 가격 설정 모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 거기 보세요. 경직적 가격 모형과 유사한 세케인작파인 테일러, 피셔 이런 분들은 지체 가격 설정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자예요. 죄송합니다. 지체 가격. 이게 가격을 설정하는데 거기 보시면 엇갈린이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엇갈린 가격 설정 모형. 가격을 책정하는데 거기 보시면 약간 스태거드 해가지고 약간 느리게 이렇게 탁탁 걸리는 거야.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격을 메뉴 코스트랑 비슷한 거야. 근데 가격을 내가 먼저 올렸어. 근데 상대방 경쟁 업체들은 이게 세케인작파 쪽에 해당하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정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는 가격을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상대가 아직 안 올렸는데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올렸다 합시다. 고객들한테 욕을 그냥 엄청나게 먹게 되는 거죠. 뭐야, 쟤는 가격 올렸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야. 제가 올릴 때까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품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바로 가격을 인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처음에 조금 올리거나 올리지 않고 다른 기업이 올린 것을 보고 나중에 가격을 올리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거기 보시면 기업들은 서로 같은 날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적게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엇갈린 또는 지체 가격 설정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자, 가격의 비신축성 근거 중에 효율임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efficiency wage라고 하는데 옐렌이라는 교수가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임금이 단순히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임금 자체가 생산성을 조정을 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일이 힘들고 임금도 적고 에이 나 안 할래. 에이 임금 주는 만큼만 일을 할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임금 요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생산성을 보고 생산성이 좋으면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별로 좋지 않으면 임금이 낮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였는데 효율임금 제도는 인과관계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임금을 올려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기업이 봤을 때 뭐야 임금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게 돼서 기업의 비용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동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다 걱정 마. 기업이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네거티브한 효과보다 훨씬 더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임금 자체가 생산성 자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이러한 효율성, 생산성 감안해가지고 노동시장이 이렇게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게 실업이죠.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 임금을 낮춰야 되는데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초과 공급 시 임금을 원래 인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을 삭감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의 부담은 감소하지만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뭐야? 사실은 오히려 남는 게 아니라 이윤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만일 임금을 인하하게 되면은 임금 인하는 경제가 침체되거나 실업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 이윤 인하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에 위배가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거기 몇 개 나와 있는데 뒤에 다시 또 할 겁니다. 간단히 보시죠. 자, 임금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근무하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는,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가 임금을 낮게 주면 그 기업을 떠나버립니다. 이직해버립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역선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역선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효율 임금은 노동자에게 불완전 정보에 기초하는 거야. 저 노동자들이 생산성 자체가 이게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낮은 임금이면은 비대칭 정보 하에서 능력이 있는 똑똑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실업이 존재해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임금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이 단순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또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할당이라고 합니다. 크레딧, 신용이라는 게 이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할당하는 거야. 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돈이 되게 많어.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빌려줘야 될까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자율을 어떤 사람들은 보통 A라는 사람들은 이자율을 한 2%, 3% 이렇게 준다고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D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통 B라는 사람은 이자율이 뭐 한 3%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D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자율을 10% 준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돈을요 누구한테 빌려주는 게 좋아요? 2, 3%에 빌려주는 상거보다는 이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훨씬 좋아. 왜요? 아니, 그만큼 가격을 높이 쳐주는 거잖아. 근데 신용할당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야. 여기에 빌려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여기에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왜요? 아니, 저렇게 높은 금리를 통해서까지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야? 그렇지,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만큼 절박한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오히려 원금 자체가 이 사람이 파산의 위험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금 자체마저 날릴 가능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신용할당은요 이자율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얘는 이자율이 경직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메뉴 비용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가격 경직적이고 효율임금 제도는 임금이 경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자율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세 번째 줄 잘 보세요. 차입자는 차입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까지 내가
돈을 이제 이자까지 지불하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만큼의 이자 수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에 투자해요. 세상에 근데 공짜가 없어요. 고수익인데 저위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래서 고수익을 위해서 높은 고위험을 부담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증가, 이 파산 위험이라는 것을 멋있게 표현하면 뭐 멋있는 건 아닌데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거와 불이행할 위험이 발생하는 거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의 기대 수익은 오히려 파산되면 이 돈 이 사람한테 빌려줘도 수익 10% 달성하면 좋은데 파산돼 버리면 위험이 발생하는 거니까 기대 수익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입자의 어떤 도덕적 해이, 또 어떤 사람인지 몰라 역선택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불확실한 비대칭적인 그런 정보 하에서는요, 이자율을 균형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키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안전한 투자처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게 훨씬 더 낫게 된다. 이게 바로 신용할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경제학과 연결시켜 가지고요, 비대칭 정보 하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위에도 마찬가지야.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전한 사람인가 알 수가 없고, 만약 건전한 사람도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잖아?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커버하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학파의 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 봤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케인작파를 포함한 새 케인작파는 경제가 불안정하고 고용이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불안정성과 과소고용, 이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무력성 명제, 이거는 세고전 학파, 정책 필요성 명제, 이거는 새 케인작파 쪽에 가까운 것인데, 왜 필요하니? 라고 하면 합리적 기대랑 최적화 선택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에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책의 시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차라는 것은 타임 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는 거와 효과가 나타날 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된 어떤 정책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그 효과가 나타날지, 그거에 대한 얘기, 인식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책 시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경제 상태를 내가 인식을 합니다. 야, 지금이 위기 상태다. 아니면 뭐 호황 상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커그니티브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시해야겠다라는 거.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거야. 이거 실행 시차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인식을 하고 실행하는 게 바로 정책과 관련해서 내부 시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정책을 실시했어요. 실시한 다음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경제학, 거시경제학 평소에 열심히 꾸준히 해야지 기말고사 시험 볼 때나 중간고사 볼 때 효과가 나타나지. 만약에 벼락치기 하게 되면 그래도 효과 나타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효과가 내가 좀 뭔가 생각하고 암기하고 그래프도 보고 머릿속에 정리되면서 두루룩 이렇게 어떤 지식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내게 되려면. 근데 그게 바로 나타날 수 있고 잘 바로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기다려야 나타나니, 그게 바로 외부 시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림 바로 밑에 보세요.
정책을 실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걸리는 총 시차,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는 가능한 한 짧아야 좋아. 바로바로 그래야지 금방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캐치하고 정책을 실행했더니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불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 상태야. 네, 이런 상태가 됐는데 팽창 정책을 실시했어. 근데 시차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불황 상태가 됐어. 그런데 이때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 거야. 근데 안 그래도 여기가 경기 부양을 실시했어. 근데 이게 호황과 불황이 이제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더니 효과가 이때 바로 나타나면 이게 빨리 완만하게 될 텐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다가 이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느리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좀 그냥 다시 이렇게 좋아졌다가 내려가고 할 텐데 여기서부터 더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니까 경기를 긴축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가는 게 또 타이밍이 잘못 맞추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경기의 호황과 불황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차로 말미암아 경기가 바뀌어서 호황이 되는데 그때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호황이 지나치게 과열되고요. 경기가 호황일 때 축소 정책, 긴축 정책을 실시했는데 시차가 걸려가지고 불황일 때 그 효과가 나타나면 경기를 더욱 나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기 보시면 여러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거든요.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뭐가 좀 길까요? 재정정책은? 예, 맞습니다. 이 실행시차와 관련된 내부시차가 좀 길어요. 내부시차가 네, 좀 시간이 롱해서 깁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추가 경정 예산같이 조세를 우리가 어떻게 감면하거나 더 부과하거나 이런데 이거는 국회라든가 어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돼? 예, 효과는 총수요를 바로 증가시키니까 외부 시차는 시간이 짧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반면에 통화정책은 어때요? 금융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통화정책은 내부 시차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야 통화량 찍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돈을 풀어! 하면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내부 시차가 오히려 짧아요. 짧은데 외부 시차가 길죠. 통화정책 전달 경로 해가지고 돈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풀게 되면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안 떨어질 수도 있죠. 유동성 함정에서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투자가 또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걸 보고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차가 오히려 길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둘의 다 인식 시차는 똑같지만 이렇게 실행 시차 그리고 외부 시차 실행 시차 측면에서의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재정 정책은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길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그 실시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 시차는 짧다. 반면 통화정책은요. 통화량 등의 자료를 수시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과 같은 방법으로 즉각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시차는 짧아요. 그렇지만 정책이 여러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관계로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정책과 관련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 예, 그래서 시차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의 시차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뭐 나와 있습니다.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 내부 시차는 인식과 실행 시차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준칙과 재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경제 안정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경제
안정화 정책.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경제 안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 이게 되게 필요해. 예측에 대한 능력. 자, 예측하고 이 예측 능력,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해되시죠? 당연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 상황이 몇 달 후, 1년 후, 몇 년 후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은 안정화 정책을 사용해가지고 총수요를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 그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능력과 예측 능력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 능력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 상황을 두 번째 단락 살피면서 그 상황에 맞게 재량적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능력대 이렇게. 반면에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통화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부야 네가 뭐가 능력이 있어. 돌팔이 의사 아니냐.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를 알면 괜찮아. 근데 제가 만약에 환자를 막 처방해서 진단한다? 안 되지. 환자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케인즈 학파는 충분히 있다. 정부 믿을만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고전학파 계통은 아니야. 정부야 너 능력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거기 보시면 케인즈 학파는 경제 상황을 살피면서 그 상황에 맞게 재량으로, 이 재량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그때야. 그때 상황 봐서 이 뜻입니다. 야, 그거 언제 해야 돼? 그거 그때 봐서 상황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량 정책을 지지하는데 통화주의는요, 경제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바로 너 때문이다. 뭐?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그건 너 때문이야. 누구? 정부. 네가 자꾸 잘 모르면서 막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시차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괜히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게 되면은 안 돼. 그때 재량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준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관성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일관성 있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준칙에 따라서 뭔가 원칙이 있는 거야. 룰이 있는 거야. 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종전에 근데 재량과 준칙에 대한 얘기는 말 그대로 재량은 신축적이고 준칙은 비신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재량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신축적 이게 아니라 구속력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뭔가 잘해줄게 하는데 어떻게 잘해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어요. 안 지켜도 돼. 근데 준칙은 앞으로 취하게 될 행위를 미리 명시하는 거예요. 미리. 나 이렇게 되면 미리미리 이렇게 하겠어 하고 자기 손발을 무는 구속력이 있는 거야. 아예 그냥 경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준칙은 앞으로 취하게 될 행위를 미리 명시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칙도 옛날 준칙처럼 완전히 그냥 통화량을 말이야 얼마로 하겠어? 5%로 하겠어? 뭐 이렇게 그냥 딱 고정된 손발이 묶인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원칙이 있는 거야. 구속력. 그때 상황 봐서 인플레가 어떻게 우리 뒤에 보면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에다가 그때 상황 봐서, 근데 상황 봐서 이 알파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밴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룰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준칙과 재량 중에서 어떤 게 바람직하냐? 그거는 역시 이거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하면 재량도 괜찮은데 능력이 없고 너무 복잡해 그러면 준칙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고전 학파가 주장하는 루카스 비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소비함수부터 투자함수부터 ISLM 곡선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방식은 뭐냐면
예전에 사람들 우리 한계 소비 성향 이런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를 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건데 정책에 어떤 충격이 딱 가해졌을 때 사람들은 반응을 하잖아. 행동하게 되잖아. 그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바로 루카스 비판이라고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야, 어떤 애가 말이야 지난번 중간고사 잘 못 봤으니까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낙인을 찍게 되는데 야, 그러면 안 돼. 어떤 정부 정책을 실시할 때 사람들이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당연히 그 데이터는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그걸 루카스 비판이라 합니다. 루카스 크리틱이라 하는데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감안해 가면서 기대가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의 그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거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전에 사람들의 행동에 기반을 둔 정책 평가를 나타내는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가 지금 내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주의자들은 이렇게 K% 준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경제 상태와 상관없이 통화량을 일정 비율 K%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물론 통화 정책과 관련된 통화량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 같은 거 할 때도 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유지하는 그러한 준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준칙을 쓰는 거에 대해서 케인즈는 어떻게 한다? 반대합니다. 케인즈는. 왜요? 야,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인데 설사 내가 만약에 틀리더라도 이렇게 그때그때 정책을 쓰는 게 네거티브한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거기 나와 있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안전하더라도 재량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잃게 되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준칙보다는 재량이 좀 더 바람직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보시면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네, 이거 뭐 많은 유세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가 사실 보면 경제가 도대체 경제학자들 뭐 하는 거 하는데 아니요, 경제학자들은 많은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정부가 능력과 선의를 가진 집단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할 때 뭐 정부가 능력이 있어 없어 이걸 떠나서 정부가 악당이야, 악당. 자기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정치가와 결탁을 해서 정책 실현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잘 해가지고 야 좋은 정책이나 해서 선거에 당선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경제 상황을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보면 어떤 일이 됩니까? 맞아.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막 돈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뭐 이제 비리와 금품살포 이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거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은 나라에서도 보면 언제나 선거할 때 보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권 교체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하우스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요. 선거가 거기 임박하게 되면 경기를 부양해서 실업률을 낮추게 되고요. 그다음 당선이 되면은 선거 끝난 다음에는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해야지 지나치게 거품과 과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기 후퇴를 유발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부 경제학자들은요, 균형 예산안과 같은 이런 것들은 헌법 개정, 이게 보통 보면은 비상사태를 추구하면서 외치면서 돈을 막 이렇게 적자 재정으로 막 이렇게 갈 유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가들을 경제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아예 손발을 묶어버려서 바꿀 수 없도록 헌법의 개정사항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적 정책의 시간, 동태적
비일관성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최적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봤을 때 그때그때 하는 재량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봤을 때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정책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동태적으로 봐서 더 이상 최적이 아니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마다 최적 정책이 지금 순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수업 뭐 대충 듣지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나게 되면은 아이고 그때는 내가 뭐 그냥 귀찮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유 수업 대충 듣고 그냥 켜놓고 말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간 지나가서 시험 때가 되면 벼락치기 하려고 했는데 동영상 강의를 다 듣기도 힘들고 아이고 어떡하지 뭔가 기출 족보 없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은 후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최적일지 몰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최적이 아니야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저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뭐가 있었죠? 인질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이 개념은 순간마다 최적 정책이 먼 안목에서 더 이상 최적이 아니다. 길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정책 발표를 원할 수도 있으나 정책을 실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 취소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로 동태적, 다이나믹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일관성을 잃게 되는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뭐야? 그렇지 우리가 정부 정책을 믿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위한 준칙은 미리 내가 취할 행동을 공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국민과의 구속력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재량과 준칙 중에서 어느 게 그럼 바람직해? 라고 하면은요. 정답이 없어요. 루카스 비판이나 K% 준칙, 정치적 경기 변동이나 또는 자유 재량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 이런 것들은요. 준칙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단순하고 명백하게 뭐 준칙이 좋아, 재량이 좋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 힘으로 다양한 견해를 신중히 감안해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좀 정확하게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더 나가서는 지금 본 것처럼 재량 정책과 준칙 어느 게 좀 더 바람직한가 그거는 우리가 단기냐 장기 또는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냐 아니면 경직적이냐 아니면 예상을 제대로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반영된다? 예, 그렇죠. AS 곡선이 수직입니까? 수평 또는 우상향 합니까? 이렇게 귀결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잘 하시고요. 뒤에 연습 문제 뭐 몇 개 있는데 한번 체크해서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